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효선입니다. 노후가 힘들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늙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나이 들어서 그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후 준비하면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 머니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돈에 관련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은 돈으로도 살고 그 밖에도 삶으로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노후 준비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건강 준비 먼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승전 몸뚱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의 불편감이나 혹은 내 몸의 질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경우에는 돈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장기적으로 또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승전 몸뚱이, 몸에 대한 준비가 노후의 1차적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꼭 필요한 준비라면 전 돈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나이 들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돈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이 더 간절해집니다. 되게 우리는 퇴직을 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자산들도 과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거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단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차원에서 불어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사실 노후에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실제 자식들이 우리를 돌아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노후에 이상할 정도로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새는 일상화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노후의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졸혼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다 돈의 분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더군다나 관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는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차원이나 뭐 가족들의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면 그거 다 돈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정해지거나 혹은 줄어드는 돈의 상황에서 나이가 들면서 엄청난 변수이자 큰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준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관계 테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정테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텐데, 관계 테크가 됐건 정테크가 됐건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전장에 나를 내놓고 벌판에 나 혼자 우두커니 헐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결국 나이 들면서 노후를 구성하게 될 텐데, 내가 가족이 됐건 그게 친구가 되었건 그게 돈이 되었건 내 자신이 되었건 간에 우린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외부 세계까지 좋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여기에 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어쩌면 노후 준비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각각의 요소들이 그래도 평균값은 좀 돼야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앞으로 살 것에 대한 걱정보다 이걸 잘 지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착각이고요. 몸은 최고의 안전터이자 동시에 최고의 변수입니다. 몸에 대한 안정성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기도 하지만 요즘의 퇴직자들에게는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큰 착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호하자 동시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이 부동산이죠. 그 중에서도 나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이 아닌 게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내가 이 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냥 머물기도 하겠습니다만,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집은 계속 고쳐나가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들 때문에 대출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가족들의 필요나 용도에 따라서 혹은 내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는 이거를 분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면 나의 노후의 그림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과 또 그 밖에 예비 자산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집이 계속 나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노년기의 안정성과 안심에 관해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퇴직 전에는 따박따박 돈이 나오지만 퇴직한 이후에 평소에 돈이 나올 때 30만 원과 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터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려워요. 팔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카운트가 될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에 관련된, 적어도 노후와 관련된 두 번째 착각은 내 집이 나에게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자산일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후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난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혼자 살 때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지사가 늘 달려와 줄 것 같고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 현실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오롯이 내 몸에 대한 통증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몸에 대한 통제, 또 외로움에 대한 통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가능하면 나와 내 가족이 같이 있으면 좋고요. 가능하면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나의 안심 창구가 되고 내가 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손을 잡아줄 만한 또 하나의 사람,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착각 속에서 나중에 정말 외롭게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있고요.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를 달려서 내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내가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1년에 2억 아니라 200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면 각각의 인프라들은 나를 돕는 자원들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자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자원들, 나와 함께할 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나도 그들을 돕고 그들도 나를 도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 상호성을 잊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노후에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죽어야 끝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60세 정도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가 그때 상 한번 받고 그냥 떠나가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0세를 넘어서서 뭐 120, 150, 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가 2024년에 매해 100세가 되신 분들께 드리는 청려장이라는 걸 그해 100세 되신 분들께 드리는데 2024년에 이 청려장을 받은 분들이 2,658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 눈을 뜨고 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100세를 살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후 준비가 언제까지냐, 완결된 건 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완결이 없죠. 그럼 노후 준비에 대한 끝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수가 생겨나죠. 그러면 돈 역시 노후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내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이걸 다 갖추었는가?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노후 준비는 없다. 또 완결된 노후 준비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까지는 건강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내 몸관리를 해야 되겠어. 이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 중이고 꽤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노후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나는 하루에 3끼 이렇게 먹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내가 병원비로 이런 게 준비가 됐어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노후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내가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우리가 혼자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또 내 친구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또 내가 새롭게 만난 SNS가 됐건 복주관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배움터가 됐건 이런저런 곳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하고 생각해 본다면 내 성격 기준 앞으로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마음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에 대한 그림을 갖추고 있다 스케치가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결국은 내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지듯 내 아파트도 그렇게 낡고 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초기 자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강남에 비싼 데에 이런 아파트들을 사서 또 개발하는 데를 사서 굉장히 오르고 거기에서 굉장히 달콤함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이 훨씬 더 많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오른다, 누군가는 떨어진다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낡게 되어 있고 대단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들 조금씩은 떨어지는 자산의 아파트 위에 올라앉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아파트 말고도 내가 지금 5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말씀드려요.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의 자산 말고 또 떨어지는 자산 말고 또 다른 비상자산을 꼭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는 꼭 연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칙연금. 그래서 적어도 국민연금 나오고 개인연금 있고 그다음 퇴직연금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있고 이렇게 4가지 연금을 통해서 여러 자산의 형태를 생각하고 또 구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국민연금을 받지만 너무 적게 받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연금 들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퇴직연금 누구는 회사에 다니겠지만 그 회사 다니다 중간에 인출한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평생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퇴직연금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길어진 생애를 돌아본다면 사실 그 퇴직연금으로 얼마 못 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홍보를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꼭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론, 대출이 아니거든요. 내 집 살면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면서 마치 연금처럼 계속 돈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이고 개인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젊으시다면 30대이거나 40대이거나 50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작더라도 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는 변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적게라도 들어서 나중에 돈이 없는 순간에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아유 그거 얼마 된다고요. 아유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그때 되면 밥 한 끼 먹을 돈조차 없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적더라도 이런 비상자산이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산을 적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아유 살다가 안 살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목숨은 질기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작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실제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능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게라도 그게 연금 보험이 됐건 아니면 연금 저축이 됐건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나 또 연령대에 따라서 아주 다채롭게 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물어보고 컨설팅도 받은 다음에 나를 위한 개인적인 자산, 그중에서도 비상자산으로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적더라도 믿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꼭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도 더 이율 떨어지기 전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셔서 얼마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 원년이 되었는데 이 초고령사회 원년이 된다는 건 우리 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회가 노인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노인이 나쁜 건 아니죠. 삶에서 여러 기여도 많이 하셨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몸의 변수가 굉장히 크고요. 자산의 변수가 굉장히 크고 또 관계의 변수가 굉장히 큰 게 노년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단 아프고요. 예상치 못했던 통증이나 혹은 질병들이 한 생애의 남은 시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 따른 의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의료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 비용은 개인이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이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유지되는 데에는 누군가 부양 비용을 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젊은 층들이 되는 거라 이걸 내가 돈 있으니까 의료보험료 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내가 병원 가는 거야? 전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꺼이 일하고 함께 상호 돌보면서 부양을 맡아주는 젊은 층들에게도 정말 좀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의 세계가 온다는 건 이런 의료 대란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 부양, 그중에서도 의료 인프라하고 어마어마한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잘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눈 부릅뜨고 또 세금도 열심히 내고 열심히 일해주는 젊은 층들에 대한 상호 감사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늙어도 돈이고요. 나이가 적어도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자른 머리, 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다 돈이거든요. 누군가 만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돈이라고 하는 화폐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나이가 들면 이 돈이 진짜 중요해지고 또 적어지기도 하고 절실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노후를 산다는 건 돈을 쪼개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준비, 또 이 비용에 대한 관리, 또 앞으로에 대한 보조, 또 혹은 보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인 사회가 된다는 건 노년기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하고 재구축이 필요하고 또 다시금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나라 노년들의 살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선 볼 수 없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 율이 현저하게 높아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늙으면 삶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집니다. 나이 들잖아요. 질병 위기에 있는 분들은 살고 싶어서 병원에 머물고 통증을 견뎌내면서 건강하게 다시 걸어서 병원을 나오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80 넘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왜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기꺼이란 말을 사용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되었는가. 빈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대 빈곤율도 굉장히 높고 절대 빈곤율도 꽤 높은 편인데 특별히 우리가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난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뭐 없이 살아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고령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고령에만 갑자기 빈곤이 되신 게 아니에요. 평생 빈곤하셨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젊을 땐 돈을 벌었고 어떻게든 유지를 했던 건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몸도 나에게 더 이상 일하도록 허락되지 않고 더군다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병원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이게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면 빈곤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비싼 병원에 가서 간병인 또 의사 간호사 다 들러붙어가지고 VIP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우린 인생에 VIP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면 VIP가 아니에요. 그 나이 든 분들이 VIP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노년기에 빈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채찍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는가? 나는 실패자다라고 가장 삶의 기쁨과 존중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지점에 놓게 만드는 것. 그게 어쩌면 자존감의 문제 이전에 빈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모든 것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요. 모든 것을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ging in place라는 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요양원이나 전원주택으로 가고 이거 다 좋은데요. 제 집에서 늙고 제 집에서 살다가 제 집에서 돌아가길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6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직 여전히 젊고 왕성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린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달라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주변을 통해서도 알고 내 몸의 직접적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그냥 살던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리고 살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사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의 익숙한 환경, 또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게 가장 편안한 지리적인 특성, 이런 많은 것들이 나한테는 안정감도 주고 앞으로 예측을 하게 하잖아요. 아, 내 주변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신다면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가 생겨요. 때로는 안타깝게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출가를 하면서 혹은 독립을 다 해가면서 텅 빈 집이 나 혼자 있기 너무 어렵고, 두 부부가 살기엔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나이 들어 살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사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필요해.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늘 좀 조용하고 좀 고즈넉하고 그다음에 새소리가 들리면서 앞에 풀도 좀 키우면서 그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내 인생의 정말 로망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난 그게 꼭 필요해.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혼자 살아야 돼. 혹은 부부끼리 같이 사는데 적어도 주변에 관련된 교육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조금 더 많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도 한 번 또 꼭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도 가장 적정한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 두 군데를 좀 권해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돈이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없는 평범한 분들. 그럼 돈이 있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그냥 아무 데나 사세요. 아무 데나 살아도 자식들도 열심히 찾아오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집에 넘치기도 할 거고, 필요한 건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집에 살면서 사람 부르면 되는데 이사를 꼭 가야 된다면 백화점 근처 가시길 좀 권해드려요.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입니다. 다 있어요. 문화센터도 있고요. 먹을 때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윈도우 쇼핑할 것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그 안에 있고 한 번쯤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 내가 짧은 시간 그 동선 짧게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싶다, 백화점 좀 권해드리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평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복지관 근처를 좀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제일 먼저는 교육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까지 있는 기관들이 있고, 우리가 옛날에 취미생활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AI와 관련된 것,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댄스와 같은 활동도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내가 연기를 하거나 연극을 해보겠다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머리도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다 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와서 깎아주고요. 거기다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독거노인이라고 복지관에서 일일이 다 저에 대한 생사를 다 살피고 어려운 시점에는 병원에도 함께 또 가기도 하고 말벗 도우미도 함께 보내주기도 하고,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시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내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극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거의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60 이상 되신 분들 워낙에 많이 다니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요새는 문호를 많이 열어서 여러 세대가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복지관 근처로 가셔라. 당연히 복지관에서 셔틀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지관에 딱 옆에 붙어 살지 않다 하더라도 금방 1km 이내에 좀 살고 있다면 1km 정도는 우리가 걸어서 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마저도 저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무엇보다 복지관에 오시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또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또 만날 수 있고 서로 간에 좋은 연대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년기에 저는 가장 적합한 곳이 복지관 근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전 집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건 서로 심리적인 의지도 하고 실질적인 의지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좀 근처에 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나쁜 이웃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신 괜찮은 사람이면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의 지켜가면서 다소간의 불편은 조금 감내하더라도 그래도 좀 주변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운동시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처에 산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각 시도 지자체마다 길거리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무료로 운동시설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반드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원이라고 한다면 여러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정의학과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학과는 내과, 외과 뭐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해주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주치의라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원래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면 최소한 감기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든 뭐든 기본적인 검진은 해주고 필요하다면 진료 의뢰서도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2차 진료기관이나 혹은 3차 진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집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좀 있고 거기 한 곳을 꾸준히 좀 다니셔서 여러분들의 병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당연히 그 근처에 약국도 있어야 됩니다. 약국은 우리가 꼭 아프다고 해서 병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잔기침이나 간단한 것들 뭐 밴드를 산다 하더라도 이거 다 우리가 약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국은 단순히 약만 파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먹고 있는 다양한 약들에 대해서 여러 관련된 분석도 해주고 분류도 해주고 빠진 영양제나 이런 건기식과 관련된 여러 조언도 해주니까요. 약사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가정의학과나 아니면 뭐 내과라든지 이런 가까운 근처에 병원이 있으시면 그 병원의 의사하고도 좀 잘 지내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안정감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셨을 때 꼭 가까운 의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를테면 실버타운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실버타운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그래 나 혼자 혹은 우리 부부가 그래도 우리 노년기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각종 도구들 다 있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실버타운에 가가지고 여러 지지들 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좋을 것 같아. 좀 그렇다면 실버타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나 노인들만 있는 데는 좀 별론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버타운을 가긴 조금 어렵겠죠. 최근에 노인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에 힘들지 않도록 이를테면 여러 안전바라든지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의 곳, 노베리어라고 부르는 문지방 이런 요소들을 제거한 이런 집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실버타운을 가던 아니면 노인주택을 가던 내가 그쪽이 마음에 들고 이런 시설이 좋고 이런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노인들하고만 있는 건 좀 별로야. 그러면 내 집에 그냥 살거나 아니면 여러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곳은 내 여러 인프라들도 많이 있으면서 동시에 젊은 사람도 살고 나이 든 사람도 살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기억하실 건 우리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 도시에 있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고려하시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새는 이웃끼리 인사도 잘 하지 않고요. 또 이웃이 있더라도 사실 그 이웃이 누군가 배를 누르면 침범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께 살지만 고독하게 사는 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핵심이잖아요. 다만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으니까 마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약국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또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파트보다는 좀 주상복합을 좀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좋아하는 분들은 난 아파트야. 전원주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전원주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두 채가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전원주택은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요. 무엇보다 벌레를 또 무서워하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저는 청각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을 깨는 사람이라 좀 겁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겁쟁이는 전원주택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실제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세 좋고 또 공기 좋고 잔디 깔려 있고 그다음에 새소리가 아침마다 들리고 그렇게 가끔 뒤에 있는 산에 산책을 나가고 진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전원주택은 결국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리는 여러 차원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잔디 깔려 있는 집에 잔디가 예쁘려면 그 잔디를 가꾸는 사람은 거의 시커멓게 살아야 돼요. 잔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가꿀 뿐이죠. 그리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택이에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도심의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관리실에 연락하면 관리실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래 고쳐주고 저래 도와주고 하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그게 뭐 태양광이 됐든지 아니면 전기가 됐든지 아니면 배선이 됐든지 아니면 뭐 배수로가 됐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또 불러서 매번 하자면 돈은 또 많이 들고 이래서 내가 이걸 저걸 좀 고쳐보고자 하지만 고치는 게 내가 손이 뭐 잘 고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맥가이버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치는데 나중에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진짜 큰 공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거저거 좀 고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전원주택 가셔도 되고요. 나 그리고 뭐 약간 고독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연과 맞닿아 살고 싶다 그럼 가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말리겠어요. 다만 꿈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뭐냐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덜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그게 뭐 읍면이든지 간에 어디에 소속이 되거든요. 지역분들이 배타적이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원주택에 살 때 막상 갔는데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잠깐 갔다 오는 그 기쁨에 전원주택을 덜컥 사신 분들 계시거든요. 외로워서 앉아서 울고 계신 분들 며칠 살지도 못하고 몇 달 살지도 못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백해복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백해복해라는 건 뭐냐면 베이케이션, 내가 방학, 휴가, 보케이션, 직업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치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이렇게 해보는 걸 우리가 백해복해라고 부르는데 백해복해처럼 그냥 무작정 좋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월세 내고 아니면 1년에 얼마인 연세 이렇게 해도 내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빈집들도 많이 있고 세놓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가셔서 이곳 저곳 보셔서 이 동네면 참 내가 괜찮겠다 싶은 곳에 연세를 좀 내시고 사계절이 2번은 지나가 봐야 됩니다.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주말마다 지내보시고 또 휴가 때마다 가서 지내보시면서 각 계절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어떤 것인지 이게 또 해결 가능한 것인지 그게 내 몸하고도 맞는지 내 정서하고도 맞는지 내가 내 환경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2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실질적인 이사를 하셔서 거기에 살아가신다면 내 집같이 편안하게 사실 것이고 잘 적응하며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꿈꾸던 전원주택의 로망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고층 아파트가 사실 땅에서 좀 높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뷰가 잘 확보가 돼서 좋은 점도 있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감옥입니다. 완벽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도 계단 몇 개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문제 생기면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임용호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또 고층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고층은 제가 좀 무서워해요. 제가 보기보다 엄청 겁쟁입니다. 그냥 얼굴 봐서는 소도 때려잡을 것 같지만 겁이 좀 많은 편이라 약간 위에서 약간 어른어른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밖을 만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하겠지만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시는 거 진짜 저도 좋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새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살다 보니까 다 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그 산무더기처럼 생긴 아파트입니다. 산무더기처럼 생겼다는 건 뭐냐? 아래는 넓고 위는 약간 좁은 형태예요. 저는 그 가운데 중간층에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저층이죠. 저층에 살고 있는데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불이 나도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제 집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선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층이 내 선망이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신에 살아보다 보면 이런 점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후기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버 카펫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고층에 사는 분들이 좋은 점이 뭔지 또 어려운 점은 뭔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 쫙 들어보신다면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크면 클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았는데 그거는 돈 있고 청소해 주는 분이 있으면 넓은 집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든다는 건 둘이 살거나 이제 혼자 사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연어족처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너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건 이건 마치 뭐냐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저는 약간 아늑한 집이 좋지 않을까 싶고 아늑하다는 건 평수를 조금 더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은 다리가 아파서 옛날처럼 청소할 수도 없고요. 비용이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을 그렇게 마음 놓고 쓰기도 좀 쉽지 않아지는 게 노년기입니다. 그거 상관없다면 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내가 청소를 하기 이제 힘들다 생각하면 저는 집을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저는 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청소하고 밥해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 싶을 정도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에 따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성에 따라 에너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의 공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복지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넘어지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최소 10평 정도라고 봅니다. 이건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고 생각하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10평 정도 되니까 원룸 정도 되고요. 이 원룸 정도 되는 공간에 휠체어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진입할 수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진입했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혹은 씻고 다시 휠체어에 올라서 나올 때 이렇게 돌아서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이 보니까 10평 정도의 공간과 10평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작고 크게 개보수가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노년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중에는 이런 휠체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휠체어가 돌아가고 휠체어가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내가 나이 들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공간이 조금 더 넓고 그런 필요 공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최소 그래도 10평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공간에서 좀 사시면 좋겠는 게 너무 좁으면 우울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물건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꽤 있고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안전봉, 벽에 안전대 같은 게 좀 설치를 하면 좋거든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은 뭐 다리를 다치거나 혹은 관절에 위험 혹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또 설치하고 나면 복도 같은 데가 또 조금 더 좁아져요.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할 수 있다면 10평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쪽으로 뭘 해라. 현관은 서쪽으로, 뭐 베개는 침대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피해야 될 거는 비위생적인 환경은 좀 피하고 범죄 우려가 큰 그런 집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예민해져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예민해지냐면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은 소음에도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민감성이 증가하는 데다가 우리가 보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보통 혐오를 가져옵니다. 혐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혼자 머물다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여지를 또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배타성이 커져요. 그 배타성이 때로는 층간소음과 같은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시끄럽게 굴어놓고선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 그러면서 윗집하고는 다음 생에도 안 만날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걸 우리가 혐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는 사람이건 그게 나에게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가 민감해질 수 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심하잖아요. 은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잖아요. 처음에는 밀월, 일명 허니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자고 진짜 그간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허니문은 신혼에게도 짧지만 퇴직자에게도 짧다는 겁니다. 벌써 한 2, 3개월 지나고 나잖아요. 매일 나갔던 그곳에 나가지 않는 거. 그 다음번에 무엇인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평생 내가 꽉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빈 공간이라는 건 처음에는 여백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평생 거의 서양화처럼 살아요. 서양화라는 건 뭐냐면 벽에 하얀색마저도 칠해요. 근데 원래 삶은 동양화처럼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나머지 공간을 비우어 가면서 그래야 사람이라는 게 좀 숨이 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백지예요. 아무것도 나를 채워주는 것도 없고 나를 채워주는 시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헝해지는 거거든요. 우주 한가운데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을 갖는가 싶어서 뭐 하냐면 일을 막 알아봅니다. 근데 일을 막 알아보더라도 이 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나를 채용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능력치는 결국 나의 월급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월급만큼을 뭐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되게 무료해지면서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료함을 넘어서 우울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퇴직이나 혹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여백들이 생길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적절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께 다 여쭤보십시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맵니다. 옛날에 유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젊음의 노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할까 뭐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인생이 커다란 노트라고 생각한다면 퇴직 이후는 커다란 노트 정도가 아니고요. 전지입니다. 남은 생활을 뭘로 채워야 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노년기를 맞아가면서 내가 퇴직 혹은 은퇴를 한다는 건 퇴직을 한다는 건 다음번에 또 일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고 은퇴를 한다는 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겠다는 얘기인데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이전에 내가 이 여백을 뭐로 채울지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만들어주고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백지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그냥 뭔가를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꽃을 피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 저는 취미나 혹은 그 시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놀아! 그러면 이거는 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의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일에 매진합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명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했다면 여성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에 가면서 쉬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노년이 된다는 건 처음으로 자기하고 맞닥뜨리는 시점, 24시간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이럴 때 갑자기 너는 왜 네 자신을 돌보지 못하니? 라고 나무라는 건 전 정말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평생 자식 위해서 사회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달리기 하듯 살아왔던 사람인데 너 이제 달리기 끝났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누가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거고 마침 우리는 퇴직이나 은퇴를 한 이후에 또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내 인생에서 이제 내 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는 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니? 너는 왜 남은 여백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지하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지하철 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지하철 타고 내가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대요. 자기는 24시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바보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직장을 다녀야 된대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3세래요. 73세에 그 전에 일을 해보셨던 이력은 있으신가요? 없대요. 그러면 이력서를 쓰고 어딘가 지원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써줄까요?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취직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만 있으면 된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일주일 꽉 차게 일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인지 하실 수 있대요.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대요. 제가 그분하고 함께 빼곡하게 9 to 7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에 7시까지 스케줄을 팍팍하게 같이 짰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스케줄을 짜면서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스케줄을 짠다 그래서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스케줄을 4주간, 일단 한 달간 꼬박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를 같이 봤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2주일 지나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잘 성취하고 어떤 건 좀 덜 성취했지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한 3주째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잡힌 것 같다 하더라고요. 4주째 되니까 이거 일상이 꽉 차서 바빠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로우시다면서요. 우울하시다면서요. 우울할 새가 없대요. 물론 그 프로그램 중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전 처음으로 복지관이라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하셨고요. 복지관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5개를 등록을 하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봉사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또 선택을 해서 자원봉사를 또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잊지 않고 해야 되는 등산이 있었거든요. 그 등산은 3시간짜리였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다리가 좀 괜찮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일주일을 꽉 채워서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저는 알았대요. 뭘 알았냐 여쭤봤더니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도 없었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보면서 그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규칙적으로 해가면서 돕는 기쁨 속에 빠져보고 산에 올라가면서 내 몸도 살펴보면서 가장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내 인생의 좌표는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플랜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퇴직이나 은퇴한 이후에 내 삶을 만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 일기에 보면 첫 번째 계획 세우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동그라미 계획을 세우시고 일주일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내 인생 계획 세워주지 않고요. 남은 노년의 계획도 아무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없고요. 다만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계획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내가 지하철을 탈 일이 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왜 계획 없이 너 의미 없이 하는 일 없이 지하철 타느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니 그렇게 내 산에, 내 자원봉사에, 내 교육을 하는 그 모든 자리가 저는 기쁨의 자리이자 성취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기쁨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취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칙센트미아이의 그 몰입이라는 책에 보시면 우리가 몰입, 플로우란 말을 쓰지만 실제 몰입에서도 취미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 정점은 뭐냐면 취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문성과 그리고 재미, 이 끝에서 만나는 요게 바로 취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곧 충분히 숙련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재미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취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취미라는 게 할 일 없을 때 하는 이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빠져서 나만의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덕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덕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데 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기쁨의 물을 마시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세계를. 내가 뭐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재밌게 생각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 하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없는 것도 해보고요.
아니 이거저거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새 말로 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예요.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낯선 것도 해보고요. 또 좋은 것도 해보고요. 나쁜 것도 해보고요. 이걸 해도 되겠나, 의미가 있겠나 싶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요. 제가 나쁜 것도 해보라 그런 건 옛날에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쉬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한번 멍 때리기 해보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나 혼자 정보가 없다 생각하시면 인터넷 세계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복지관 진짜 강조하는데 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를 한다 혹은 수예를 한다 아니면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 이거 무슨 서예를 해 붓글씨를 그 세계가 놀라운 세계입니다. 깜짝 놀랄 세계고요. 내가 무슨 수를 놔. 그 수의 아름다움 속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리폼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재봉칠도 다룰 줄 모르는데 무슨 리폼이야. 남자분이 이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분 저 많이 만났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아 놓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그 기쁨에 들어갈 그 길을 셔터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소하다 생각하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안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비용이 없는 것만 찾는 분들 계신데 기쁨은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나를 위해서 10,000원, 한 달에 나를 위해서 20,000원 요 정도 쓴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세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있나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내 친구는 뭐 하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데서 기쁨을 얻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는 SNS 많이 하잖아요. 다른 취미 세계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SNS에 뭐 이거저거 막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해놓은 거 보면 형편없거든요. 기억하세요.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꿈 꾸고 대단한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소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소소한 사람들은 소소한 꿈 꾸고요. 소소한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좌절할 게 뭐 있습니까? 왜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뺏기려고 하세요? 내 기쁨은 작아도 내 기쁨입니다.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취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다채로워서 뭐라고 딱 꽂으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꼭 갖춰줬으면 하는 취미는 하나는 있어요. 독서입니다. 나이가 50 넘잖아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무슨 독서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서 중에서도 10쪽 독서라는 걸 좀 권해드려요. 10쪽, 10쪽 독서라는 거, 이걸 이제 10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이나 도서관 가셔가지고요. 그것도 딱 정해진 날짜에만 가셔야 돼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에 늘 가거든요. 그러면 그 토요일 오전에 서점에 가셔가지고 딱 10페이지만 읽고 오는 겁니다. 10페이지만 읽고 그중에 좋은 말들을 공책에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그거 외우는 거예요. 10페이지만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외우고 그거 써먹어 가면서 지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2달도 안 돼서 느낄 겁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즐겁기도 하고요. 나만의 이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유식한 사람이 될 거고요. 요새처럼 빠르게 세상이 변화가 있을 동안에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루저, 곧 패배자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전히 젊고 여전히 왕성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독서가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옛날에 책 읽은 적 없어 하는 분들도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던 책을 읽으면서 환호를 부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0페이지만 읽으세요.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내가 아는 책, 모르는 책, 장르도 상관없어요. 시, 소설, 수필, 뭐 만화책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책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는 거고 내가 꼭 가서 책에 또 가지고 오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만 가셔도 10쪽 읽는 건 서서도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취미에 한번 빠져보시면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실 수 있다면 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 게 혼자 하는 건 지겨워요. 근데 같이 하면 재밌어요. 전 심지어 연애하는 분들, 심지어 부부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어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 가지고 가서 카페에서 서로 책 읽고 서로 다른 책 읽고 혹은 같은 책을 읽고도 상관없어요. 책 읽고 서로 읽은 부분까지만 서로 얘기하기, 또 좋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그러면 공동의 취미도 생길 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 정보도 교환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넓혀가니까 굉장히 좋은 공통 분모를 갖게 되거든요. 꼭 권해드립니다. 쇼츠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같은 거 보는 거 돈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지만 그거 다 돈입니다. 휴대폰 우리가 산 거고 우리가 뭐 통신비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짧은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쭉 넘기면서 보면 재밌죠.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뇌썩음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브레인 rot라는 게 결국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 번 바로 넘기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머리 남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눈 나빠지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 거기 몰입하느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마저 뺏기게 되죠. 우리가 보통 한 번에 어떤 정보를 볼 때 그 정보를 처리할 때 최적의 개수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 5개에서 적어도 한 9개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쇼츠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진공 상태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시간에 스마트폰 내려놓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저는 지하철 타면 스마트폰을 안 와요. 앉거나 서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 신발 봅니다. 놀라울 정도로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같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오래 신은 정도에 따라서 낡은 정도가 달라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요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을 신는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런 신발을 신는구나. 이런 신발을 신는 사람은 저런 옷을 입는구나. 또 각각의 취향도 보이고요. 이 각각의 취향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일관성이 보여요. 사람에 대한 관찰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라 그냥 크로키처럼 짧게 잘 못 그려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표정이나 신발 이런 거 막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그린 게 지금 뭐 거의 책으로 한 2-3권 되거든요. 이건 저의 취미이기도 해요. 어쩌면 단기에 마치 음료처럼 단 음료처럼 설탕가루처럼 달콤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이런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건 도끼자루 썩는 것보다 스스로를 더 심각하게 파괴한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경험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너무 비싼 취미를 혹해서 하는 건 별로인 것 같고요. 너무 위험한 취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50에서 60 사이 되신 분들이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몸이 아직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20대, 30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농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여전히 농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은 좀 괜찮아요. 다른 한 분은 20대랑 계속 몸싸움 하면서 농구하다가 이 슬관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더 쓸 수 있는 다리를 더 빠르게 수술을 하게 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국어랑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알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쁜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건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상태 파악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취향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몸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는 국어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을 볼 때 국어 수학이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국어, 내 자신에 대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잠을 안 자고 혹은 너무 안 먹고 혹은 너무 많이 먹고 혹은 너무 많이 자고 일명 규모 없는 삶은 다 건강을 해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몸의 규모, 삶의 규모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자산이라고 한다면 건강 자산, 돈에 대한 자산, 관계의 자산 이런 것들이 다 축소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의 남용은 젊을 때 남용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 또 규모 있는 건강, 또 규모 있는 그 돈에 대한 활용, 규모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려고 애쓰고 신경 쓰고 중년기 때 요 관리가 어쩌면 노년기 때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오래 계셔 보세요. 저절로 우울해져요. 그리고 오래 있잖아요. 잘 걷지도 않습니다. 건강 당연히 나빠지고요. 오래 있잖아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사람은 고립되는 거고요. 그러다 고독사 하는 겁니다. 결국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의 결과는 그냥 고독사예요. 밖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울 보고 머리 한 번 더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적절한 양말에 적절한 신발 신고 그렇게 밖을 나가고 나간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움직이고 상체, 하체를 다 움직여서 우리가 걷는다는 건 온 몸을 다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걷는다는 건 어딘가를 갔다 온다는 거죠. 사람마다 갈 곳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약속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남의 인생 위에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 들면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갈 곳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갈 곳을 하나 정해놓으면 내가 그곳이 갈 곳입니다.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와라. 내가 그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터치다운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도 합성할 때 굉장히 좋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스마트폰 들고 또 물건은 뭐 어떤 것이 생겨났고 광고는 어떻고 간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점포가 망하고 어떤 점포가 생겼는지 건물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상의 변화를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감 자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생존을 알리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살피는 것,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알고 확장하는 것,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것,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복합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나만의 외출을 중년 이후로는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서로 각자 나갔다 와야 돼요. 두 부부가 함께 있으면 결국은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24시간 있으면서도 서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3시간 나갔다 오는 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화 주제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부부는 3시간 이상 반드시 나갔다 올 것, 혼자 계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한 군데 정해놓고 터치다운하고 올 것 꼭 권해드립니다.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일단 부러워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잘 인생이 풀린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잘하면 뭐 인생이 잘 풀린 거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에 대한 정의나 혹은 그림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은 못 이기는 거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럭키하다. 대신 저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애쓴 것보다 그 이상으로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은 행운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 제일 먼저는 인품이 좋습니다. 인품이 좋다는 건 스스로 자기 만족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품이 좋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긍정적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기보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함보다는 관대함으로 대하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곧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일이겠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희망성에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인품이 좋다는 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알아채는 힘이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일종의 공감 능력이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 일뿐만 아니라 내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적극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가 있다는 것, 또 타인에 대한 관대함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값을 한다는 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이도 값이 있다는 거니까 값은 반드시 치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살아오면서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게 있고 그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제 가치를 발휘할 때 나이 값을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는가? 조금 부족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뭔가 채웠을 거고요. 이기적이기도 했지만 살아가면서 깎이기도 하고 욕도 좀 먹어가면서 보다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는지 몰랐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의도하기도 하면서 공감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내 부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도 알고요. 이런 것들이 다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우리가 기질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때로는 내가 성격이라고 구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공동체원들, 곧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일종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우린 세월의 값을 어쩌면 우린 나이 값이라고 할 텐데 그 결과물로 적어도 우리가 50이 됐어, 60이 됐어, 70이 됐어, 80이 됐어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어른다움이라는 걸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직사포로 쏘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배려하면서 살펴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잠깐 기다려서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을 좀 찾는다는 것 내가 당장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어쩌면 세월을 통해서 치른 값이라서 어른은 반드시 나이 값으로 삶을 치렀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자 열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잡해 보이는 행동은 많죠. 그건 나이가 들지 않아도 어려도 추잡해 보이는 게 있고 나이 들어도 추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추잡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이게 추잡하다는 걸 알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덜 추잡하거나 추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럴까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린 이걸 추잡해 보인다라고 할 텐데 나이 들면서 적어도 이런 건 좀 추잡해 보인다. 좀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랑질, 또 하나 이간질, 세 번째 지적질이에요. 이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또래들이 모여 있고 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온통 자기 자랑으로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은 그 사람 덕에 완전히 망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삶을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치도 않고 어쩌면 굉장히 유아적인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값을 못하는 거고 더군다나 눈총을 받기에 아주 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질을 하는데 매번 자랑질 할 때마다 밥도 사고요. 돈도 내고요. 요새 보니까 무슨 티셔츠도 있더라고요.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티셔츠가 있는데 보니까 뭐 취직할 때 했냐 뭐 이런 거 물으면 뭐 얼마 뭐 결혼을 했냐 그럼 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나이 든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 전 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자랑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자식 자랑 있고요. 또 돈 자랑 있고요. 또 자기 지위 자랑 있고요. 집 자랑 있고요.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자랑을 할 거면 다 좋은데 적어도 자식 자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픈 자식들이 있어요. 내 눈에 가장 아프고 내 마음에 가장 서러운 그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집이 자기 자식 잘났다 그러면 그건 2배, 3배로 부러움을 넘어서 사실은 밉기까지 하거든요. 내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말씀은 드려요.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자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고통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랑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자랑할 때 반드시 돈 내고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내가 적어도 밥은 내가 산다 이 정도 하면 밉지 않죠. 그런데 돈 있다고 해서 너무 자랑질하면서 매번 밥 사면 그 모임도 사실 별로거든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랑질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모임은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우리 집안에도 온 집안엔 다 못난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 못난이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살아요. 참 그 못난이도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질하는 이런 친구는 자랑질하는 친구들 이외에 나머지 친구들이 이 친구 욕하면서 나머지 연대를 잘 또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자랑은 이를테면 우리 이런 노래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심한 자랑은 자랑이 아니었음은 그거는 오히려 창과 칼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걸 넘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간질인데요. 나이를 먹어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선한 두 사람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게 하고요.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빛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얻고 그 옆에 들러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또 다른 사람을 떼어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이간질이라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이를 먹었어? 어렸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이간질을 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누군가 봤는데 이 친구와 내가 굉장히 친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있었는데 괜한 말을 건드려서 또 퍼뜨려서 그와 나를 떨어뜨리게 한다면 이 사람은 악마예요. 그건 선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 악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오해 푸시고 그 좋았던 건강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질인데요. 지적질은 애나 어른이나 다 싫어해요. 얼마나 잘났길래 이 지적을 하고 얼마나 잘났길래 저 지적을 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이런저런 TV 프로그램 하다 보면 내가 뭔데 다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가끔은 제 스스로 돌아보는 순간이 꽤 있습니다. 저도 참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분석과 또 직면이라고 하는 일련의 기법을 위한 것이지 제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잘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직면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 사람을 건강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의 지적질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고쳐놓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래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고쳐놓고 또 변경하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쳐지거나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는 과정에 일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살짝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이런 게 있는데 너한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내가 주제넘게 너한테 좀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우리가 조언이라고 하죠. 지적은 뭐냐면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저거 저렇게 해. 너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이게 바로 지적이거든요. 조언과 지적을 구분할 것. 그리고 친구나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지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말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상대방의 영혼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영혼에 침을 찌르는 것 같은 건 지적을 넘어서 그건 몹시 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학교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가게방에 들려서 갈 수도 있고 문구점 들려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다양한데 꼭 지적이란 방법밖에 쓸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물론 또 그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보면 맞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방법은 달리하자. 또 맞지 않는 말이라면 그건 지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누워서 침을 뱉거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과정과 다름없으니 지적질은 가능한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최악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의견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인생 전반이 마치 무의미하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편없는 것처럼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이를테면 당신이 해온 게 뭐가 있어? 돈도 쥐꼬리만큼 벌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잠 못 잤던 밤들, 야근해가며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무효화하는 거거든요. 그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 최악이고요. 또 남편이 또 아내에게 당신이 애를 이따위로 키운 거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잠 못 자고 아이들 젖 먹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의 생애를 바쳐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의 가족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원가족에 대한 무시죠. 이를테면 남편의 시가 쪽을, 아내의 처가 쪽을 무시한다면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내 아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고요. 그 문화 속에 성장한 남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의 근원과 그 뿌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멀쩡해도 그 가문, 가족이 형편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내 배우자는 분리해야 될 거고요. 또 그 가문이 좋아도 내 배우자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교하는 건 별로입니다. 그냥 내 배우자는 내 배우자로서 그냥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악의 말 중에 하나는 욕설이에요. 요새 부부는 이상할 정도로 욕설을 많이 해요. 아니, 내 배우자에게 정말 뭐 숫자가 들어가는 욕은 기본이고 뭐 개소, 말량, 소닥, 시비간지가 다 나오는데 내 배우자, 그렇게 형편없는 배우자를 고른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를 욕하고 그에게 상욕을 할 때에는 욕하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지 욕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적을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욕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과 살아주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설은 무조건 금물이에요. 무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는 아주 불행한 선택이 무시라면 욕설은 스스로를 맨바닥까지 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관대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허용하니까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거거든요. 친구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따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잘 챙기거나 혹은 겸손하거나 그래서 관계의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게으르거나, 왜냐하면 친구 사귀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원래부터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꼭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친구가 적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은 이 친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친구들을 마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친구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친구가 그립고 친구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하고 내가 마치 동떨어지고 이 사회에 못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찾게 된다면 이때는 친구를 만날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성적인 공허는 왜 발생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를 찾아다니는 이 철새처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이 상황은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한번 분석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내가 만들어 온 내 마음 감옥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옷은 사회적 언어예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또 이 사람이 가진 욕망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허름하게 차려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합니다. 또 옷을 좀 값지게 입고 멋지게 입고 또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누구도 나를 또 기본적으로 무시 못하는 게 있어요. 옷은 첫 번째 자기 방어 수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옷은 단순히 추위 더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첫 번째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 욕망이나 혹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주 뭐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패션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 나는 이 사회를 이끌고 이런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인정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머 멋쟁이시네요 이런 얘기할 때 자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욕망의 창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료적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건 제정신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보잖아요. 치매 환자들은 보통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이런 기초 질문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정밀 진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올해가 몇 년인지 뭐 이런 것들 진압력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겨울에 콧겹을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뭐 굉장히 뭐 패딩 같은 걸 입고 다닌다든지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계절에 맞지 않고 혹은 현재 시점에 맞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보인다면 의상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피해야 되는 건 이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사기꾼들 있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라고 부르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정신적이거든 물리적이로든 자본에 있어서든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죠. 악당이죠. 악마죠. 특별히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옛날 동창이었어. 그런데 와서 이래저래 좀 친분을 과시한 다음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아니면 적은 소액으로 80만 원, 100만 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다 돈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과 친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착취자가 있죠. 그 가스라이터 같은 사람들. 이 착취자들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나서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 착취자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받아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힘든 얘기 내가 이제 못 듣겠다라고 차단하시거나 그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그 친구를 끊어내는 것만이 관건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못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못 만나게 하고 오로지 자기 정보만을 주입해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혹은 나의 돈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갈취하게끔 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무조건 내가 밥 사게 하면서 자기는 10원도 안 내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밥 사게 하는 나의 착함을 알면서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함부로 하는 사람이거나 가스라이터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멀리 하시거나 사실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럴 땐 도망가셔야 됩니다. 연락처도 다 차단하시고요.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꼼짝 못하거든요. 피하고 뭐 차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망가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악당과 악마는 무조건 도망가라.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껄이 많아요. 은퇴 이후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에 가면 껄이 많다면요. 뭐뭐 했을 걸,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런 게 많았다면서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가족과 함께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걸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그 얘기는 배우자와도 그렇지만 자녀들과 충분히 친분을 갖지 못한 이 남성들의 후회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프렌데디라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도 에너지가 하나예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까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딱 퇴근하고 나면 들어올 때 청소기 쭉 밀고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또 맞벌이도 많고 워낙에 또 가사 분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들의 역할도 많이 생겨났어요. 또 요새는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도 많아지고 또 퇴근 자체도 옛날에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회사들도 많았다면 요새는 또 회식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정적인 남편들이 최근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친분 또 친밀감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최근 아빠들과 비교해 보자면 옛날의 아빠들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입학 졸업식에 못 가는 경우들도 태반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사진 속에 아빠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거 후회고 남는 거 주름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쨌든 졸업하고 입학하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또 그렇게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희생의 값으로 아이들이 그 성장의 즙을 채워나가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머니인사이드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지난 세월 다 덧없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 아버지는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그 삶의 청춘의 즙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아버지 나무랄 거 없고요.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애썼다 말해주고 그 순간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아프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어요. 그래서 오늘 만끽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요. 좋은 데 갈 때 있으면 기꺼이 다리 아프기 전에 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보고요. 지금을 즐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서 우리가 그 옛날 까르페디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60 넘어서가 진정한 오늘을 만끽하는 까르페디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였고요. 여러분들 삶의 기쁨과 또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